오늘 2021년 한글날입니다. 함께 통일로 가는 길 회원 여러분, 오늘 얼마나 또 편안하게 잘 쉬고 계시는지요. 오늘 함께 통일로 가는 길 TV 한민족사 강좌 제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물론 한글은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정말 세계의 가장 자랑스러운 보물을 우리 민족에게 물려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보면은 단군 3세 때, 즉 가륵 단군께서 삼랑 을보륵에게 명하시어 정음 38자를 만드셨고 그 이름을 가림토라 한다. 막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뭐 이것이 맞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림토 38자가 이제 한글의 고용이고 또 그 한글의 고용을 신라 백결 선생의 후예들이 세종대왕에게 갖다 바치고 세종대왕께서는 뭐 원래부터 우수한 언어학자이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원리를 천지인 삼태극의 원리를 가지고 한글을 초성, 중성, 종성의 그러한 삼일 철학의 원리로 깨달으시고 한글을 창제하신 걸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고용을 한글 고용인 가림토를 갖고 만드셨던 세종대왕이 완전히 새로 만드셨던, 사실 인류가 한 인간이 글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로고스, 즉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지는 못 내는 소리가 없고 못 표현하는 글씨가 없고 또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가장 뛰어난 글이라는 것은 세계의 어느 학자들이든 어느 언어학자들이든 다 인정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영어도 오래 했고요. 저는 뭐 어떻게 본의 아니게 약 7개국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그 많은 언어들을 공부해 봤지만 한글만큼 우수하고 한글만큼 사실 뛰어난 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제가 7개국어를 공부하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한글을 토대로 해서 제가 공부를 한 것이지 한글이 없이 그냥 뭐 영어를 영어로 뭐 이런 식의 사고는 조금 잘못된 사고라고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오늘 한민족서 강좌 제5회 저는 한상윤 목사입니다. 오늘 국강산 강계토경 평안호태항릉 비문사 소제목을 그 밑에 보시면 고구려는 당대 중국과 동북아 패권을 다투었던 최강국이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도 뭐 시간이 약간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광개토대왕 이전에 그 18분의 그러한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밟고 있는데요. 일단 개요를 다 훑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뭐 여러분들도 고구려 사회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만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우리가 중요한 왕들의 업적과 주요한 사건들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를 들어가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잘못 말씀드렸던 우리 민중왕님에 대한 제가 조금 실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사과를 드리고요. 민중왕께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신 분이 아니었어요. 병이 일찍 드셔서 일찍 돌아가셨고, 이 민중왕은 대무신왕의 본부인 첫째 왕후의 아들은 아닙니다. 민중왕은 사실 이 제2대 유리명왕과 그리고 제2왕후인 송씨의 아들입니다. 자, 이 4대 민중왕께서는 아시다시피 이분은 다시 말하면 대무신왕의 동생 아우입니다. 왜 이분이 등극을 하게 되냐면 역사책을 훑어보면 그렇습니다. 그 호동왕자를 모함해서 죽인 제1왕후의 그 아들이 사실은 모본왕입니다. 모본왕. 그런데 모본왕이 모본왕의 어머니 태후가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모본왕도 이제 왕위를
대무신왕이 돌아가셨을 때 왕위를 물려받을 수 없을 만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삼촌인 민중왕이 왕위를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나름대로 아주 그 천재 지변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는데요. 대단히 그 인자한 그 전 제수를 석방한다든지 사면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 천재지변 속에서 자신의 국고를 털어서 일반 민중들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천재지변이 계속되면서 그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민중왕은 노심초사하시다가 병이 들어서 4년이란 짧은 치세를 끝으로 유명을 달리하십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 민중왕은 자신이 원했던 민중원이라는 그 바위 동굴에 거기에 자기 묘소를 써달라고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원했던 그 지역에 이렇게 묻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중왕이 돌아가신 뒤에는 바로 이제 모본왕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 모본왕이 바로 호동 왕자를 모함해서 죽였던 그 제1왕후, 대무신왕의 제1왕후의 친아들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등장하시면서부터 아주 대단히 파란을 일으킵니다. 서기 49년 2월 대군을 동원해서 한해 북평, 한은 한나라입니다. 한해 북평이나 어양, 상곡, 현재 북경 근처입니다. 그 지도 보시면 나와 있죠. 그리고 태원, 현재 화북지방의 태원으로 좀 장안 위에 있는 황하 동쪽 근거리에 있습니다. 여기를 습격해서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구려 하면은 이 중국하고 대립 투쟁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점점 영토를, 원래 고조선의 영토를 회복해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런 업적에도 불구하고 즉위년에, 즉위하시던 해에 홍수가 나서 20개 산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서리와 우박이 심해서 농사를 망쳐가지고 온 백성들이 굶주리는 아주 비참한 사태가 일어나자 국고를 열어서 빈민을 구제하고 유랑하는 사람들을 안정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대단히 포악하고 잔인했다고 해요. 어느 정도였는지 역사서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원래 이제 승자편의 기록이기 때문에 100%는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삼국사기에는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얘기입니다. 모본 4년 왕이 날이 갈수록 포악해져 앉을 때는 사람을 깔고 앉으며 누울 때는 사람을 베고 누웠다. 만일 사람이 조금만 움직이면 가차없이 죽였으며 신하 중에서 간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활을 쏘아댔다. 그러니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너무나 포악하고 잔인한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신망을 잃죠. 그러나 이제 근신 두로,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자 하던 이 두로라는 이 신하가 자기도 자기도 죽을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다가 아마 그 뒤에 이제 등장하는 태조 왕의 어머님, 태후라고 그러죠. 이제 그분은 부여 가문의 출신이고 성은 해씨입니다. 그래서 부여 해태후의 그 집안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모본왕은 시해를 당합니다. 약 4년간 통치하시고 모본왕은 시해를 당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금 더 인자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인자하시지 못하는 바람에 일찍 생을 마감하고 마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고구려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 중에 하나인 제6대 태조왕의, 이게 원래 태조다 그러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의 시호거든요. 원래 이제 태조라는 그 시호를 쓸 때는 그 왕이 이제 국가를 창업한 왕들을 주로 태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구려를 이분이 창업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고구려의 아주 새로운 정말 그 중흥을 이룩한 군주였던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바로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대무신왕의
아들이 여러 명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대무신 왕이 이제 아들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죠. 또 이제 뭐 죽은 호동도 있고요. 그런데 이 태조왕은 제사라는 분의 유리명왕 아들 제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2대 유리명왕과 제2왕후 송씨가 결합해서 난 것이 제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사라는 분은 그 부인이 태우해씨였는데요. 부여 출신인데 대단히 이 처갓집이 막강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본왕이 인심을 잃자 이 태우해씨가 주동을 해가지고 이 고구려사를 보면 여성들이 왕은 한 사람이 없습니다. 신라처럼 이렇게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이런 식으로 여왕은 없었지만 이 여성들이 굉장히 권력이 셌던 분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고주몽의 그 두 번째 부인이셨던 소선호를 비롯해서 자, 이 태조왕의 어머니인 태후해씨가 부여 태후해씨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이 부여 태후께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자기 남편을 옹립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옹립했습니다. 그 태조왕이 바로 아드님입니다. 근데 아드님이 몇 살에 이제 등극을 했냐면 7살에 등극을 했어요. 7살에 등극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권력을 누가 줬겠어요? 아버지인 제사가 진 게 아니라 조선식으로 얘기하면 대원군 제사가 진 것이 아니라 태후해씨가 실질적인 왕 노릇을 했습니다. 수렴 청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아주 정치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집권하자마자 고조선의 영토를 수복하겠다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따무르자주의를 내세웠어요. 이거 고주몽의 고추모의 국시였죠. 따무르자는 것은 고조선 땅을 도로 회복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여 해태후가 명령을 내려서 서기 55년 2월 요서지역, 요하가 있는 그 요서지역에다가 요동입니다. 요동. 그 요서지역에다가 10개성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기 68년에는 이거는 이제 태조왕이 이분이 이제 해태후가 약 10년을 통치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아주 기반을 단단히 다져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력이 뛰어났는지 웬만한 오부족 연맹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권력을 잡고 난 뒤로 모든 부족들이 꼼짝을 못한 데다가 이분의 통치하에서 이제 아들 태조왕이 10년 뒤에 약 17살의 나이가 되자 부여 해태후는 깨끗이 물러나서 아들에게 친정을 맡겼습니다. 자, 그렇게 친정을 시작한 태조왕은 어머니가 훌륭하다 보니 역시 자식도 훌륭하죠. 어머니가 훌륭한데 자식이 못난 자식은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뛰어난데 자식은 못난 경우는 있어도 어머니가 뛰어나면 반드시 이상하게 자식들은 또 뛰어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조왕은 17살에 이제 권력을 다시 회복해서 친정을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68년, 서기 68년에 갈사부여를 병합하고요. 서기 72년에는 조나라는 땅을 정벌합니다. 조나는 일종의 부죠. 관나부의 패자인 달가를 시켜서 조나를 정벌합니다. 서기 74년에는 주나를 정벌합니다. 이건 국이라고 보기에는 좀 작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종속돼 있었던 건 아니고 일종의 자치적인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정권을 구성은 하되 나라를 이루지 못한 그러한 세력들을 이제 나라고 하는데 이 주나를 다시 환자부 패자인 서류를 시켜서 주나를 정벌합니다. 서기 74년에. 점점 영토가 서쪽으로 이제 점점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또 서기 105년에 한의 요동, 한나라의 요동 지방의 6개현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산동반도, 옛날 춘추전국 시대의 제나라였던 그 산동반도의 동해군을 점령해버려요. 그러면서 화북 평원 쪽으로 이제 세력을 넓혀 나갑니다. 뒤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그림을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죠. 고구려의 영토가 이제 송하강, 압록수, 그러니까 지금 얄루리버라고 우리가 아는 그 압록강이 아닙니다. 압록수는 국내성, 다음에 요하, 요수. 그래서 이제 점점 저 중국의 동북부를 다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현도는 그 옆에 아직 먹지를 못했습니다. 자, 하수가 그 밑에 있고 낙양이 있고 동탁 얘기하시죠. 삼국지에 나오는 또 장안, 후한, 강수. 자, 그 영토를 보시면 고구려가 얼마나 크게 지금 서진을 해서 중국 땅을 먹어 들어가고 있는지 보실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하여 화북평원 쪽으로 점점 세력을 넓혀갑니다. 여러분, 화북평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곡창지대입니다. 엄청나게 정말 식량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 화북평원에서 나오는 모든 식량으로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규모가 아니에요. 대륙이라는 정말 우리나라의 몇십 배 되는 그런 큰 땅덩어리에 모든 식량이 사실은 화북평원에서 전 대륙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화북평원 쪽으로 막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구려가 이렇게 세력이 커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서기 101년에는 예맥과 함께 일종의 이제 부족이죠. 우리 민족을 예족, 맥족이 합쳤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고구려의 일개 일종의 부족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맥과 함께 현도를 공격합니다. 이 현도군이에요. 현도군을 먹는 것이 고구려의 대단한 수건이었습니다. 실패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다시 서기 118년 다시 현도로 진출해서 이번에도 완전 실패는 아니고 화려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서기 121년에는 유주자사, 풍환, 현도태수 요광, 요동태수 채풍 등의 침략군을, 그러니까 이 서기 121년 이네들이 유주자사, 풍환과 현도태수 요광과 요동태수 채풍 등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왕의 동생인 수송의 활력으로 다음에 차대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때까지는 아주 큰 영웅이고 애국자였어요. 완전히 2천의 병사를 가지고 얘네들을 물리치고 3천의 병사들을 가지고 배후로 다시 돌아가서 동안을 완전히 쳐버리는, 그리하여 동년 4월에 동안의 요대연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요동태수 채풍과 공조 경목, 공조연 용단, 병마연 공선포 등 약 100여 명의 관리들을 몰살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수건이었던 현도군을 수복을 하는가 그랬는데 실패해버렸어요. 이게 참, 원래 이제 부여왕 위구태가 원래는 고구려하고 사이가 좋게 지내려고 그랬는데 고구려가 좀 아주 불손하게 대했습니다. 이제 시들어가는 그 부여,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부여, 옛날 대부여, 또 북부여, 동부여, 갈사부여, 연나부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여는 연나부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여는 이제 완전히 쪼그라드는 상태인데 고구려 입장에서는 좀 이제 깔본 것이죠. 그러다 결국은 원한을 사가지고 부여왕 위구태가 이제 동한편을 들어갑니다. 좀 나쁜 사람이죠. 같은 민족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중국의 동한을 지원하면서 잘 나가다가 이제 고구려는 결국은 이자 때문에 현도를 수복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이 계속되던 중에 서기 122년에는 동한이 화의를 요청합니다. 동한은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대단히 아주 어지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동한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냥 정말 뭐라 그러나요? 같은 내정이 이제 안정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환관과 또 외척과 서로 간에 이제 권력 다툼에, 그다음에 왕들이라는 자들이 이제 뭐라 그러나 정치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치란다는 건 아시다시피 아직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국사에 몰두하지 않으면 그 도장 찍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거든요. 한 건 한 건은 다 생각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통 질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갖다가 제대로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이제 환관한테 맡겼다가 환관이 또
이제 너무 세력이 세지면 또 이제 외척한테 권력을 또 맡겠다. 이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동아는 이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계속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외척과 환관의 싸움이 극심해져서 10일인내가 가실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동아는 고구려에 쳐들어왔다 실패하니까 이제 실패가 명확해지니까 서기 122년에 화친을 맺자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화친을 맺자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동안에서 고구려에서 잡아간 포로를 1인당 비단 48필을 주고 고구려에게 주는 겁니다. 동안에서 어린이는 그 반 24필의 비단. 비단이 얼마나 비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단 옷 한 벌 짓는데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거의 한 4, 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48필을 주고서 포로 한 명당 교환했으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수천 명인데, 수만 명인데. 그러다 보니 고구려는 여기서 받은 이 재물로 해서 아주 풍족해졌습니다. 이건 화의가 아니라 거의 항복 수준이죠. 어쨌거나. 자,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것은 태조왕 궁이, 이름이 궁입니다. 궁궐할 때 7세 왕이 등격을 하고요. 부여 해태우가 수렴청정을 10년 하신 후에 17세에 친정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90년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거의 나이가 참 오랫동안 사셨는데, 물경 몇 살 사셨냐면은, 재위기간만 93년 1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세는 118살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참 뒤에 장수왕도 나옵니다만은, 고구려 왕들은 참 오래들 사셨더라고요. 아마 그 신선도를 잘 닦아서 나름대로 주색 잡기에 그렇게 몰두하지 않고 거의 수도 생활 플러스 이렇게 정말 정치 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차대왕은 동생은 그 국가의 이제 동복 동생입니다. 같은 어머니의 자식인데 태조왕의 전쟁을 해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고 국가에 대공을 세워서 빨리 왕이 되고 싶은데 형님이 죽질 않는 거예요. 118살까지 살으니 죽어야 말이죠. 그러니 차대왕은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나름대로 야심은 있는데. 그래 신하들이 와가지고서 그냥 좀 때가 됐으니까 이제 그냥 정말 쿠데타를 일으키시죠. 이렇게 권유를 했어도 처음에는 아니 당연히 맏아들이 있는데 그가 왕이 돼야지 왜 내가 왕이 되느냐 그러면서 딱 거절했는데, 물론 이제 자기가 워낙 공이 크고 세력이 세니까 자기가 당연히 형님이 돌아가시면, 태조왕이 돌아가시면 자기가 왕이 될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얘기가 많습니다. 이 태조왕은 나중에 아주 차대왕이 오만 방자하고 이제 거의 이제 왕이 늙다 보니까 차대왕에게 이제 일종의 대행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대행을 하는 이 차대왕은 이제 권력이 자기에게 집중됐었죠. 정권뿐만 아니라 군권까지 다 장악하고 나니까 사실 자기 형님만 없어지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형님이 또 친형님을 죽였다가는 자기가 또 온팡 욕을 뒤집었을 테니까 차마 그럴 수는 없고 그냥 속만 끓이다가 나이가 70이 넘어가니까 이 차대왕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모션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션을 취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태조왕도 이제는 뭔가 이거 안 되겠다, 뭔가 something wrong, 뭔가 그럴 때가 하고 있구나. 그래갖고 측근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꿈 얘기를 하죠. 꿈에 이렇게 호랑이의 꼬리를 표범이 물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호랑이는 왕이고 이제 표범은 호랑이에서 나온 일종의 반개잖아요. 그러니까 태조왕의 뜻은 이 수송이 자기 아우가 이렇게 자기를 물을 것 같은데 너희들 생각에는 어떡하냐 그랬더니 자손들을 생각하셔서 수송을 물리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태조왕 입장에서도 자기 아우를 쫓아내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미 세력이 너무 커졌고 거기다 공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5년 후에 지가 이제
권력을 잡은 뒤로 25년 후에 서기 146년에 태조왕을 거의 이제 압박을 해서 위협해서 왕위를 빼앗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물론 뭐 형식적으로는 양위를 하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차대왕이 참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형님의 아우들, 아이들, 태자, 막근, 그 다음에 또 막독 왕자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왕권에 나중에 혹시라도 위협이 될까봐 형님의 세력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 참 이 노인네는 118살까지 살면서 어떻게 해요? 이 자기 아들들 다 죽는 걸 보고 상황으로 참 거의 뭐 이렇게 포위돼 가지고, 그러니까 냉궁이겠죠. 뭐 잘 대접도 안 했겠죠. 그런 데서 그냥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자기가 평생을 걸쳐서 이렇게 했던 대고구려의 꿈은 이 아주 사악한 차대왕, 즉 수성이죠. 수성이 권력을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도 다 죽인 게 아니라 차대왕은 권력을 잡자 아주 그 또 쾌락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인간성들이 안 좋은 그 왕들이 보면 꼭 권력을 잡으면 궁궐을 때려짓고, 그 다음에 또 미인들을 그냥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궁궐에 채우고, 그냥 좋은 옷에 좋은 그릇에 좋은 술에 좋은 음식에, 소위 이제 물질적으로 완전히 이제 그 호의호식을 하면서 호강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좀 이렇게 겸허하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수도하듯이 이렇게 살아야 생명이 길고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도 받는데, 이 차대왕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권력을 잡자마자 자기 형님의 아이들을, 자기 조카들을 다 때려 죽이고, 그야말로 이제 피해 숙청을 시작하면서 측근들만 전부 갖다가 이제 좌보 우보 재상들입니다. 좌보 우보로부터 모든 각부의 장관들은 완전히 자기의 측근들을 갖다 앉혀갖고 완전히 이제 독재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나쁜 짓을 합니다. 심지어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7월에는 이제 그런 자기의 개인적인 무당을 데리고 사냥터에 갔는데, 그날 이상하게도 평의원에서 사냥을 하는데 흰 여우 한 마리가 계속 자기를 따라오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차대왕이 이제 사실 무예가 엄청 뛰어난 사람인데 활을 들어서 그 여우를 쐈는데 죽질 않아요. 뿔따구가 났죠. 그 차대왕은 이제 분통을 터뜨리면서 자기의 개인 무당에게 묻습니다. 이게 뭔 일이냐. 계속 흰여우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우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데 이 사무는 아주 사람이 직한 것 같아요. 원래 여우는 요사스럽고 상스럽지 못한 짐승이고 빛깔도 흰데 이 괴이한 일이다. 이건 아무래도 하늘이 당신에게 뭔가를 좀 두려워하고 조심해서 반성해가지고 이제 자신을 갈고 닦아서 정말 임금으로서의 덕을 닦으면 이 화가 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경고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덕치를 베풀라는 것이죠. 그동안 덕치가 아니라 완전 폭정이었기 때문에. 그러자 차대왕은 열받습니다. 아니, 너의 말은 도대체 요사스럽다고 얘기하고 흉하다고 얘기해 놓더니 그 다음엔 다시 또 무슨 그 흉한 게 복이 된다고 하느냐 하면서 이 무슨 거짓말이냐 그러면서 자기 개인 무당을 쳐 죽입니다. 거기다가 또 나라에는요, 목화, 토금, 수성이 모두 동쪽에 모여서 진짜 이거는 오성이 한 곳에 모이면 이게 좋지 않은 징조였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계속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자연의 모든 현상들이 국가의 아주 우한거리인 거예요. 여름에 서리가 쏟아지질 않나, 겨울에 우레와 지진이 생긴 것이 아닌가, 떠돌이 별이 달을 범했다, 혜성이 북두에 나타났다, 거기다 금음에 일식이 생긴다, 이거 완전히 세상이 점점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태조대왕이 아까 제가 118살이라고 얘기했는데 119세네요. 119세에 죽고 나서 이제 태조대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졸지에 모든 그 세력들이 차대왕을 이제 치려고 음모를 꾸면서 결국은 집결을 합니다. 집결을 했는데 그 집결의 중심자가 바로 명림답부라는 연나부의 조이였던 것입니다. 그 연나부의 조이가 참 조이면은 뭐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한 몇 급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3급 공무원이나 될래나 뭐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닌데 이 명림답부가 나이가 99세쯤 됐어요. 99세인데 이 반혁명을 주동합니다. 그래서 이 차대왕은 쳐 죽여야 된다. 저 인간이 있으면 고구려 망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명림답부가 연나부 세력하고 주동이 되어 가지고서 차대왕을 시해합니다. 근데 시해를 했어도 사실 뭐 어떻게 본다면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왕을 시해했다는 게. 근데 시해를 했어도 사람들은 박수치고 다 환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죽이나 심했으면 차대왕의 최측근들마저도 이제 이 명림답 편에 서서 이제 차대왕을 시해하는데 앞장섭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명림답부의 반혁명 주동으로 말미암아서 차대왕이 쓰러지자 이제 고구려의 왕권은 차대왕의 이복 동생 백고라는 그 이복 동생이 그 차대왕이 권력을 잡자마자 산속으로 도망갔거든요. 참 고생 많았습니다. 이분은 그 산속으로 도망가가지고 참 비천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 77세가 되던 해에 이제 모든 신하들이 이제 이 신대왕 백고를 찾으러 전국을 방방곡곡을 다니다가 결국은 어느 나루터에서 백고를 만나가지고 신하들이 바로 당신이 왕이 돼야 된다. 어질고 또 정말 정치를 잘 하시는 지혜가 있고 그러니까 와서 등극을 하시네. 백고는 절대 왕을 할 수 없다고 3번이나 사양을 하죠. 나같이 참 77세가 되도록 이렇게 산속에 숨어 살던 자가 무슨 왕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77세 왕위로 등극을 한 이 신대왕이라고 합니다. 이 신대왕은 이제 연나부 명림답부와 손을 잡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면서 이 신대왕은 연남납부로 하여금 화합정책을 우선 실시해요. 보통 권력을 잡으면은 선 정권의 주요한 세력들을 다 숙청하잖아요. 숙청하고 뭐 우리나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잘 하시다가 끝나면 꼭 가시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냥 꼭 보복을 한단 말이에요. 정치 보복. 물론 잘못했으니까 감옥 갔겠죠. 근데 사실 미국이 아름다운 그 민주주의의 전통을 가진 것은 아시다시피 미국은 웬만해서는 전임자에 대해서 건들질 않습니다. 건들질 않고 그냥 평화롭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200년이 훨씬 넘은 세월 동안 정권이 평화롭게 교체가 되니까 저렇게 민주주의가 잘 된 거 아니겠어요? 이 신대왕도 굉장히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림답부와 손잡고서 이제 화합정책을 실시하고 대사면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때 이제 차대왕의 태자인 추하는 달아났었거든요. 산속으로. 달아나 있다가 대사면령이 내리니까 나타나서 그 성문 밖에서 이제 자신을 사면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만약의 경우 사면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는 시골 가서 조용하게 그냥 평민으로 살 테니까 사면을 해달라.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자 신대왕은 자기 형님의 태자인 아들 추안을 사면하고 양국군이라는 자리에 봉작을 합니다. 군이라 그러면 제후예요. 그래서 구산내와 봉토 두 곳을 구산내하고 제가 여기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이 구산내라는 곳하고 또 어느 한 곳을 누두어입니다. 누두어. 제가 이걸 좀 잘못 썼습니다. 누두어.
누두어 두 곳을 봉토로 하사합니다. 누두어, 누두어입니다. 누두어. 그 여기는 이제 봉토로 하사하시고 좌우보 제도를 없앴어요. 좌우보 제도는 이제 좌상 우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선식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국상 제도를 두었다는 것이죠. 이건 고구려 최초의 국상입니다. 국상은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런 제도가 아니라 이제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제갈량이가 왜 총나라의 승상이었잖아요. 승상. 그 승상입니다. 승상.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로 얘기한다면 수상인 것이죠. 왕이 있고 국가를 대표하는 왕이 있고 외교와 국방을 또는 뭐 모든 정치를 통할하는 왕이 있지만 그 밑에 이제 국상이 있어가지고 수상이 있어서 내각을 통할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 국상이 바로 명림답부예요. 99세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116세에 서거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절대 이렇게 기죽지 마세요. 아니 명림답부 같은 분은 99세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렇게 국상으로 취임하셨는데 뭐 5, 60대에 뭐 70대에 뭐 눈 하나 깠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몸을 주색 잡기에 취하지 않고 잘 이렇게 몸을 훈련을 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아주 꾸준히 양생을 실시해 가면 이렇게 충분히 120살까지 살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게 120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16세에 서거했는데 anyway 서기 168년에 선비와 연합해 선비족입니다. 선비 뭐 글 읽는 선비가 아니라 선비족과 연합해서 동안의 유주 지금의 북경 근처입니다. 유주와 병주를 공격합니다. 공격했는데 동안에서 이제 급하게 생기니까 화의를 요청하고 고구려에서도 화의를 받아들입니다. 그 동안은 아주 불쾌했어요. 이거 도대체 이 고구려라는 자들 때문에 아주 등살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중앙정부는 외척과 환관의 싸움과 농민봉기와 고라파 죽겠는데 고구려마저도 그냥 틈만 타면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대대적으로 서기 172년 수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이제 고구려의 그 도성을 포위하는 것이죠. 포위하고선 이제 꼼짝 마라.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이제 전쟁을 도발합니다. 그러자 이제 신하들이 왕과 함께 대책 회의를 열죠. 거기서 나온 장군들의 얘기는 저들은 먼 길을 왔고 또 피로하고 그러니까 우리 저들을 그야말로 그냥 한꺼번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그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는 저들을 우리가 그냥 뭐 여기서 놔두면 점점 힘이 세질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 전략을 제안을 하죠. 그러나 명림답부는 노련합니다. 그 왕이 이제 명림답부에게 물었겠죠. 국상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고 하니까 이 국상인 명림답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천혜의 요소이기 때문에 계곡, 협곡, 산야 이런 데서 한 명이 100명, 1000명을 당할 수 있는 지리 지형은 유리하다. 비록 저들이 10,000명이고 우리가 1000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유리하다. 하지만 저들은 오랫동안 갈고 닦고 우리에게 원한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정예병들을 이끌고 수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저들과 직접 전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저들은 지금 식량을 가지고 왔고 그 식량은 머지않아 떨어질 것이다. 아무리 식량을 나르고 싶어도 그 수천리 수만리 길을 어떻게 나르겠냐. 그러니까 저들의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완전히 골아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모든 식량,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청야 전술이라고 합니다. 모든 식량과 먹을 것들을 싸그리 다 없애고 우리가 저들이 지쳐 떨어질 때까지 아주 그 정말 성을 깊이 그 앞에 그 못을 그 물을 크게 이렇게 만들고 못 같은 것을 만들고 호수입니다. 거기다가 해자를 치고 해자를 깔고 이렇게 해서 쳐들어올 수 없게끔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전술이 좋을 것이다.
놀라운 전술입니다. 이 청야 전술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틀러와 그 스탈린이 싸울 때 이 청야 전술로 러시아가 이긴 거 아닙니까? 당시에 소련이. 나폴레옹이 소련에 러시아에 쳐들어갔을 때도 러시아가 진다고 그랬는데 나폴레옹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어요. 전 유럽을 석권 멍석말이했는데, 근데 이 청야 전술로 러시아는 먹을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깡그리다 그냥 다 없애고, 그리고 숨어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나중엔 나폴레옹도 지쳐서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결국 히틀러도 결국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대패하고서 이제 망하기 시작한 거죠. 이 명림답부의 청야 전술이 바로 세계 전사에 빛날 아주 어떻게 보면 시초적인 전술입니다. 결국은 이 명림답부의 청야 전술로 지쳐버린 동안의 군대는 서서히 이제 후퇴를 시작합니다. 그걸 놓칠 명림답부가 아니죠. 바로 해자를 열고 성을 나가서 그 동안의 군대들을 아주 깡그리다 몰살시켜서 살아가 돌아간 자들이 거의 수만 명이 다 몰살당하고, 동안은 완전히 그 이후로 다시는 고구려에 쳐들어오기 힘들 만큼 그렇게 대패를 합니다. 사건으로는요, 서기 146년 차대왕의 폭정을 쓰러뜨린 연나부의 명림답부 등에 의해 신대왕이 77세 왕위에 등극했죠. 그 왕이 되기 전에 그 휘는 백고라고 합니다. 차대왕의 이복 동생이고요. 그리고 장자발기를 태자로 삼지 않고 서기 176년 둘째 아들 남무를, 그게 이제 신대왕의 얘기입니다. 신대왕의 첫째 아들이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장자발기를 태자로 삼지 않고 서기 176년에 둘째 아들 남무 고국천왕을 태자로 삼았습니다. 나중에 또 발기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아들이 둘이 다 발기였어요. 첫째도 발기였고 그 다음에 셋째도 발기였습니다. 이 둘째 아들인 고국천왕이 이제 후사가 없이 죽고 나자 이제 셋째 아들 발기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그때 얘기했던 우황우와 연우, 나중에 산상왕이 쿵짝쿵짝 해갖고 둘이 야합을 해서 이제 유서를 조작을 해가지고 고국천왕 뒤에 산상왕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첫째 아들 발기는 결국은 고국천왕이 등극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극성을 부리다가 결국은 반란을 일으켜서 연나부의 귀족들하고 하층민 3만 구 등 약 총 10만 대군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고려 정규군에게 대패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혼자 쓸쓸히 한해 요동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보여드리는 그 고구려 왕들의 주요 업적과 주요 사건의 이 쓰리는 신대왕 시대의 각국의 영토 및 세력 판도입니다. 이게 좀 보시기가 좀 약간 힘들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거기 그 신대왕이 어떻게 그 정벌전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50분이 다 되었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한꺼번에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다시 신대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고국천왕, 그 뒤에 이제 산상왕 등 광개토경 호태왕님 전의 왕들까지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날 연휴 잘 쉬시고 또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